예, 이번 시간에 이제 402페이지에 그 제6절 조선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이거 많이 변하고 있죠? 경제도.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전기는 농번 억상 정책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고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상공업은 억제되어 왔지만 조선후기에는 이미 뭐가 발달한다? 상공업이 발달한다. 자,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 그 중에서 이제 상업에 대해서 조선후기에는 모두 발달한다. 조선후기. 상업도 발달한다. 근데 조선후기 이제 상업 발달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계층이 있어. 그게 바로 공인과 사상이다. 공인과 그다음에 사상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조선후기 상업 활동에 크게 기여하는 계층이 공인과 그다음에 사상들의 활동이다. 그리고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업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축적한 거대 상인이 나온다.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상인이야. 그런 상인들은. 그래서 그걸 두 글자로 도고라고 하는 거야. 도고. 그래서 조선후기에는 뭐가 발생한다? 도고라는 사람이 발생한다. 자, 도고는 뭐다? 독점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거야. 독점적 도매상, 도매업, 도매. 소매가 아니라 도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대한 거죠. 상업자본을 축적한다. 이런 용어가 바로 그런 용어야. 그래서 도고가 성장한다. 상업자본이 축적되는 시대다. 그래서 조선후기에 또 뭐 도고의 발생 이런 것들도 조선후기의 특징이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거대한 자본을 이용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거의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물가를 조절하는 거지. 자, 그래서 도고의 뭐 폐단도 나타난다. 매점 매석의 폐단도 나타나는 시대다. 매점 매색, 도고에 의한 매점 매석의 폐단, 이게 바로 도고의 폐단이라는 거야. 요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조선 후기로 가야 돼. 그리고 그 밑에 읽기 자료 허생전 있죠? 허생전. 그리고 영조실록에 도고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 허생이 도고를 통해서 어떻게 물건을 대량으로 매점 매석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 문장이 나오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조선 후기로 가야 돼. 조선 후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야지. 자, 공인은 언제 나타난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 그거 당연히 기억하시고. 대동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정부로부터 주문과 공가를 받고 정부의 필요품을 납품하는, 조달하는 납품, 조달업자다. 얘네들은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한다. 얘네들도 뭐로 발전하기도 한다? 도고로 발전하기도 한다. 결국은 이 대동법이 바로 상업 발달에도 기여하는 거고 도고 상업 발달에도 기여한다.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 개념 딱 정리해 놓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근데 4번 조선후기 시전상인과 통공정책. 자, 이 부분도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자,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 시전이 있다. 시전상인이 있다. 시전상인. 그래서 주로 이제 한양, 운종가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사람들 맞죠? 시전상인. 얘네들은 뭐다? 독점적 판매권을 갖고 있지. 독점적 판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전상인이었지. 그리고 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장사하는 것을 국가가 허락하지 않았죠. 만약에 허락받지 않고 하는 불법 시장, 불법 상인들은 난전이라고 한단 말이야. 난전. 그래서 난전은 철저하게 금지했지, 조선전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전상인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난전이 성행하더라는 거야. 이게 조선후기의 상황이야. 시전상인은 원래 있었고, 난전은 원래 금지되어 왔는데, 조선후기에는 무엇이 굉장히 성행하더라? 난전이 굉장히 성행하더라. 불법시장. 당연히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상이겠지, 사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 난전. 그래서 대표적인 난전이 종로, 이현, 칠패 이런 시장이 이제 등장한다. 그래서 요게 조선후기의 3대 난전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래서 종로는 종로야, 종로. 이현은 지금의 동대문 시장. 칠패는 지금의 남대문 시장. 그래서 지금의 동대문 시장을 조선시대에 뭐라고 불렀어? 이현 시장. 그 다음에 지금의 남대문 시장은 칠패 시장. 이렇게. 요거는 허가를 받지 않은 난전이었단 말이야. 난전. 그래서 난전이 굉장히 성행하더라.
그러면 이제 난정인 성행하면 누구의 상권을 침해하는 꼴이 됩니다. 시전상인의 상권을 침해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장사를 불법으로 하면서 정부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상권을 침해하는 거지. 자기는 독점적 판매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침해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는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시전상인이, 근데 이제 규모가 큰 건 얘네들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부와 결탁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획득한다? 난전권을 획득한다. 금난전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금난전권. 그래서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누구다? 시전상인이다. 그래서 난전을 직접 단속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전을 직접 단속하는 금난전권을 획득하더라. 그러면서 그 금난전권을 이용해서 난전을 심하게 단속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도중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똘똘 뭉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 도성을 주변으로 하는 이 상행위는 크게 시전상인과 비시전상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시기다. 이에 시전상인이 어떻게? 금난전권을 획득해서 난전을 직접 단속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상권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활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 뭐냐면 시전상인이 금난정권을 갖고 난전을 심하게 단속하면서 결국은 얘네들이 도성 안에 물건을 매점매석하면서 물가를 폭등시키고 이러한 장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그러면 난전을 합법화시키자. 난전.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세금 내게 하자. 세금 내면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주자.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막 대두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시전상인들이 반대해서 그걸 못했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정조 때 중요하다. 정조는 중요한 왕 맞죠? 조선 후기의 정조는 반드시 알아놔야죠. 정조 때 무슨 정책이 나온다? 신해통공정책. 정조 때 신해통공정책이 나온다. 신해통공정책. 그냥 통공정책이라고도 하고 그냥 신해통공정책. 반드시 알아두세요. 신해통공정책은 뭐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독점적 판매권 내지는 금난전권을 철폐하는 정책이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조 때 시행된 신해통공정책으로 시전상인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야. 금난전권, 독점적 판매권이 폐지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난전상인들의 사상들의 활동의 자유를 확대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 상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죠. 억상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독점적 판매권이 없어지는데 모두 이러면 안 되지. 누구는 제외하고 유기전은 제외하고. 그래서 금난정권 독점적 판매권이 모두 없어지진 않아. 여전히 누구는 갖고 있어? 유기전은 갖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모두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시전상인 난전의 성행, 신해통공정책. 자, 그리고 신해통공정책의 의미, 상업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다? 조선 후기에 활약한 상인들. 자, 조선 후기는 주로 누가 활동이 심했다고? 공인과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공인은 아까 개념 정리했고, 누구를 하나 정리해 놓는다? 사상들. 그래서 사상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고 했으니까. 그 사상은 어디서 주로 장사한다? 난전에서도 장사하고,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도 장사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내륙의 장시를 중심으로, 포구를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더라는 거지. 그 중에서도 거대한 상인으로 발달한 사상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상들의 종류와 특징을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404페이지에. 양가로 2번부터 양가로 6번 있죠? 그거 묶어 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시고 요 상인들 물어본단 말이야. 자, 조선 후기에는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그 사상들의 종류는 뭐가 있다? 첫째, 송상. 그리고 이제 정리해놔. 송상은 어디를 중심으로? 개성. 그 다음에 무엇을 주로 재배 판매했다? 인삼. 이걸 통해서 주로 뭘 했다? 무역.
청과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략하게. 누구다? 송상. 자, 그 다음에 경강상인. 경강상인. 자, 조선 후기에 활동한 또 사상 중에는 뭐가 있다? 경강상인. 자, 경강상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주로 한강. 주로 어디? 한강을 중심으로. 강상이라고도 한다. 한강을 중심으로. 주로 무슨 업에 종사했다? 미국 어물 등을 운송 판매, 운송하고 판매하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배를 이용해요, 배. 배를 이용해서, 미국 쌀이라든가 소금, 어물 이런 것들을 배에 실어서 이제 한강에다가 내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거야. 주로 운송 판매. 미국 어물 운송 판매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돈 벌어서 선박 제조업까지, 선박 건조업까지 진출했다. 그럼 빨리 뭘로 간다? 경강상인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객주하고 여각. 객주하고 여각. 객주하고 여각. 자, 조선 후기의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또 사상의 종류는 뭐가 있다? 객주하고 여각이 있습니다. 객주와 여각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포구. 내륙의 큰 장시에도 있어. 그런데 주로 포구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주로 무엇을 했냐면 물건의 판매를 중개하는 중개업. 물건 판매를 중개업. 기타 부수적으로는 숙박, 운송, 숙박, 보관업, 심지어는 뭐 금융업 등에 진출했다. 자, 그럼 뭐다? 객주하고 여각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평안북도 의주의 만상, 의주의 만상, 의주의 만상. 의주의 만상은 주로 어떤 누구와 뭐 했다? 주로 청과 무역을 한 상인들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네 내상이 있다. 동네 내상. 동네는 부산 말하는 거죠? 내상. 거기에 이제 부산의 외관이라는 곳이고, 외관.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을 한 사람들이야. 누구하고 무역했겠어? 일본하고 무역했겠지. 무역.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 상인들의 특징이죠? 정리를 반드시 해놓으세요. 그래서 송상, 경강상인, 객주, 여각, 만상, 내상. 이게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상의 종류다. 그래서 특징을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지방 장시의 성행. 자, 조선 후기에는 이제 상거래가 활발해지는 거지. 각 지역에서. 그 중에서 이제 지방의 내륙을 중심으로. 지방의 뭐? 내륙을 중심으로. 내륙, 육지. 뭐가 성행하는 시대다? 장시가 성행하는, 장시. 그래서 장시 하나 또 정리해놓고. 장시는 그 전에 말씀드렸었죠. 몇 세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처음 15세기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 금지하는 거죠. 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에는 시장이 뭐야? 장시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 시기다. 그래서 18세기에는 대략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장시가 성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장시를 중심으로도 물건의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시장 보면, 일부는, 다수는 뭐야? 다수는 5일장. 다수는 5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무슨 시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상설시장. 이것도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약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대인데, 대다수는 무슨 장이다? 5일장. 일부는 무슨 시장으로 발전해 간다? 상설시장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제 뭐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는 장시가 성장하기도 한다.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 4번 줄쳐놓으면 돼. 그럼 여기 장시에서 주로 활약했던 상인들이 누구냐라는 거야. 객주하고 여각도 있다. 객주하고 여각. 그래서 객주하고 여각은 내륙의 큰 장시에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활약하냐면 포구에서 활약을 한단 말이야. 객주하고 여각.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거간꾼. 거간꾼은 뭐야? 물건에 거래를 붙이는, 흥정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중도화. 중도화는 뭐다? 중간 도매상. 그 다음에 보부상. 이거 이제 전기부터 있었죠? 보부상. 그래서 조선 후기에도 뭐가 있다? 보부상. 그래서 보부상을 여기서는 좀 신경 써놔야 돼. 보부상은 뭐야?
보찜장수, 등찜장수 이렇게 부른다. 보찜장수, 등찜장수. 그래서 얘네들은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내륙의 장시를 중심으로 물건을 유통시켰던 대다수의 상인들, 그 보부상. 얘네들은 보부상단이라는 조합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7번 포구. 자, 조선 후기에는 장시를 중심으로도 거래가 활발했지만 포구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때다. 포구는 어느 때냐? 그냥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곳. 근데 전기에는 포구는 상거래의 중심지는 아니고 세곡 운반 기지로서의 역할이 더 강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 이 포구에서의 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더라. 그래서 이 포구에서 거래되는 상거래 규모가 어디를 능가한다. 어디를 압도한다. 장시의 거래 규모를 능가한다. 건시의 거래 규모를 능가한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 돼. 거꾸로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조선 후기에 이 포구에서의 상거래가 활발해지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포구에서의 상거래 규모는 내륙의 장시의 거래 규모를 능가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포구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상인들이 뭐냐라는 거야. 선상, 객주, 여각,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다? 포구에서 상거를 했던 대표적인 상인들이다. 선상만 해석하면 돼. 선상이 뭐냐? 주로 배를 이용해서 물건의 운송, 판매,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상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선상의 일종으로서 거상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상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경강상인인 거지. 자, 선상은 뭘 주로 한다고? 운송, 판매요. 경강상인도 운송, 판매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 사람들도 무슨 상인의 일종이다? 선상의 일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상의 일종으로서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게 바로 경강상인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포구 상거래 규모가 장시의 거래 규모를 능가했다. 선상, 객주 여각은 아까 하셨죠? 객주 여각은 내륙의 큰 장시에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포구를 중심으로 활약했단 말이야. 주로 하는 일은 뭐야? 물건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 기타 모두의 운송, 숙박, 금융, 보관업. 자, 그래서 요 세 상인들을 기억해놔야 돼. 포구.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이제 사료지문 있죠? 사료지문을 보시면 조선 후기의 포구 상업 있죠? 그거 보시면 돼. 거기서 딱 읽어보면 포구라는 거는 다 아시겠죠? 중간에 세 번째 영산포, 법성포, 사진포 이렇게 나왔잖아. 포가 붙었잖아. 그럼 포구구나.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삼면이 바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물이 들락날락 이러잖아. 그럼 포구라는 걸 알아들으셔야 되고, 그 포구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상거래가 활발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포구에서의 상거래? 그럼 바로 어디로 간다?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시기적으로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상인들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 물어보는 거야? 선상, 객주, 여각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의 발달. 자, 그래서 이제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다. 조선 후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무역도 발달한다. 무역. 자, 조선 후기에 무역. 자, 무역은 일단 조선 후기에는 공무역뿐만이 아니라 뭐다? 사무역도 발달한다. 이렇게 알아요. 공무역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선 전기에는 공무역 중심이고 사무역은 금지했었거든.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한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선 후기에는 공무역, 사무역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요 용어가 나와. 개시무역, 후시무역. 자, 조선 후기에는 무슨 무역과 무슨 무역?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한다. 그래서 개시후시라는 용어를 알아두세요. 개시후시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야. 개시무역은 뭐냐? 뭐다 이게? 이게 이제 공무역을 말하는 거야.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무역과 그 다음에 사적인 무역은 뭐라고 그런다? 후시무역인다. 사무역을 말한다. 사무역. 그래서 조선 후기의 무역 관련해서는 무슨 무역과 무슨 무역이 발달합니다?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합니다. 공무역, 사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셔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관여했던 상인들이 누구냐라는 거야. 무역에 관여했던 상인. 그래서 누구다? 송상.
그 다음에 의주의 만상. 그 다음에 동네 내상. 근데 얘네들은 관허상인이에요? 사상이에요? 다 사상이지, 사상들. 그러면 사무역에 종사하겠어? 주로 공무역에 종사하겠어요? 당연히 사무역에 종사하겠지? 그냥 결국 얘네들은 주로 뭐야? 후시무역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뒤에 후시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송상, 만상, 내상. 그리고 다시 정리해. 송상은 어디를 중심으로? 개성을 중심으로. 주로 무엇을? 인삼을 재배, 판매. 그리고 청과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을 했다. 평북 의주의 만상. 만상은 누구와 무역을 했을까? 주로 청과 무역을 했다. 동네 내상은, 동네 내상. 그러면 누구와 무역했을까? 일본과 무역을 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상들이, 이러한 사상들이 무역에 종사했던 대표적인 상인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와 무역했다? 청과 일본과 무역을 했다. 그리고 그거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청과 일본. 자, 그래서 청과도 무슨 무역 이름이 나오죠? 중강계시. 최초로 개설된 계시가 중강계시. 그거는 줄쳐놓고. 그거 외에 중강후시에서 책문후시 해가지고 거기 청과 나열되어 있는 무역의 이름에 뒤에 계시가 붙으면 공무역인 거고 후시가 붙으면 사무역이 된다. 그렇게. 그렇게. 그 다음에 일본과는 동네 외관을 중심으로. 그래서 외관 뒤에 계시가 붙으면 외관계시 하면 공무역이 되는 거고 외관후시 하면은 이거는 사무역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청과 일본과 주로 교역했다. 그래서 그걸 눈으로 읽으시면 된다. 요 정도. 그래서 무역과 관련해서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로 갑시다. 화폐. 한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조선 후기에는 뭐다? 상업이 발달한다. 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한다. 물건이 대량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치?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세금도 뭘로 걷는 현상이 있는 거야? 돈으로, 화폐로 걷는 현상도 있는 거지? 그걸 급납파라고 했죠. 급납파. 심지어는 지대도, 소장료도 뭘로? 동전으로 걷기도 하지? 그래서 그러면서 화폐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야. 화폐의 수요. 그래서 결론은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놔야 돼. 그럼 조선 후기에 발행된 화폐가 뭐냐? 상평통보 주셔놓고 상평통보.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화폐가 거래에 사용되는 시기다. 그 화폐는 뭐라 그런다? 상평통보라는 게 발행되는 시대야. 그래서 상평통보 기억하시고, 요거는 어느 때 처음 발행한다? 인조 때 처음 발행했다. 인조 때 처음 발행하면 인조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처음 발행되자마자 이때부터 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는 거야. 시기적으로 보니까 어느 왕 때 가니까 숙종 때, 한 18세기 이후에 숙종 때 가니까 어떻게?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더라. 일반적으로 거래에 사용되더라. 자, 그래서 상평통보가 인조 때 처음 발행되었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는 대략 숙종 때 이후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화폐가 전국적으로 이제 유통되는데 그 유통되는 과정에서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시중에서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그걸 전황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황 줄여놓고 전황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 전황현상의 개념을 이해하십니다. 자, 전황이란 어떤 뜻이다?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다. 화폐가 부족. 이렇게. 뭐냐? 시중에 일반적으로 화폐가 거래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돈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걸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다. 그걸 전황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전황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냐? 이럴 때도 전황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뭐냐면 화폐 수요는 큰데 화폐 공급이 작을 때, 발행량이 작을 때, 그럴 때도 결국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시죠. 반대로 공급이 많다. 그럼 결국 남아돈다는 거잖아. 그러면 부족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죠. 그래서 화폐 수요는 큰데 공급이 부족해서도 전환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조선 후기에 보면 화폐 발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에 비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야. 그러면 화폐의 수요가 공급보다 클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꼭 그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다른 원인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이제 화폐를 그냥 교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식한다? 재산 축적의 수단.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하더라, 화폐를. 그런 경향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화폐도 하나의 재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시키지 않고 돈을 자꾸 모으는 거지. 그래서 일부 사람은 돈이 더더욱 많아지고 창고에 근거에 보관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거래가 안 되는 거야. 활성화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자, 조선 후기에는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맞아. 그걸 두 글자로 전황이라고 한다. 수요가 공급보다 클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맞아. 그러나 이런 때도 나타날 수 있어. 뭐냐면 화폐를 무슨 수단으로 인식할 때?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할 때도 전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도 맞아. 근데 이제 이게 더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다라는 거지. 거기까지요. 그러면 이제 전황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전황의 결과가 뭘까?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까 올라갈까?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겠지.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 화폐의 값어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때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자거든, 이자. 자, 그래서 무엇으로 연결된다? 이게 고리대로 연결되는 거야. 고리대. 자, 그래서 전황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은 뭐야? 패단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무슨 패단이 나타난다? 고리대의 패단이 나타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시면 된다. 근데 조심하실 것은 전황 현상은 화폐가 부족하다고 그랬지?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맞지?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물건과 화폐를 어떻게 한다? 교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화폐하고 물건의 교환 비율이 바로 물가란 말이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역으로 표현하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떨어지는 걸 말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전황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전황 현상은 농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농민들의 생활을 여유롭게 했을까? 안 그렇죠.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킨 현상이지. 그래서 화폐가 유통되면 유통될수록 어떻게? 더 농민들의 생활이 곤란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누구? 이익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하기도 했다?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사람. 이 사람은 단독으로 나오는 사람이란 말이야. 조선 후기 중농학파 실학자인데 이익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다고? 패전론. 무슨 뜻일까? 동전을 폐지하자. 화폐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료 지문도 반드시 읽어보시면 된다. 4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돈을 쓰면서 뭐 어쩌고 화폐 사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전황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대 패단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견해를 주장하면 됩니다. 뭐야 그게? 패전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환엄등 신용화폐의 등장 있죠? 그건 줄 맞춰놓으세요.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동전도 이제 무거운 거죠. 그래서 환엄등 신용화폐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야. 제7절. 거기서 408페이지 있죠? 글로 가셔가지고 19세기 삼정의 문란. 그래서 19세기는 따로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정치 부분. 자, 19세기는 정치로는 세도 정치가 행해지는 때지. 세도 정치란 세도 정치 특징. 소수의 외척 가문,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가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 매관 매직이 성행하고 과거제가 문란해지는 등 왕실의 권위는 추락하는 등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지. 그리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그거는 관리들의 수탈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세도 정치의 결과 또 수치 제도가 문란해진다. 그게 이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 삼정의 문란. 19세기의 수치 제도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삼정. 이건 수치 제도를 말한다. 삼정이 문란했다. 그럼 몇 세기로 갑니다? 19세기로 갑니다. 그럼 삼정은 뭘 말하느냐? 하나는 뭐다? 전정. 이건 토지세와 관련되는 거. 토지세. 그 다음에 군정. 이거는 뭐다? 군포징수와 관련되는 거. 군정. 또 하나는 뭐다? 환고. 이거는 춘대추납. 사실 이 환곡은 세금이 아니죠, 사실은요. 빈민구제 정책이, 빈민구율 정책이지. 춘대추납에 의한 빈민구율 정책이지. 그런데 이 조선 후기에는 관리들이 굉장히 부패가 심해지면서 이거를 거의 고리대로 뜯는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세금화되다시피 한 거지. 자, 그래서 전정, 군정, 환곡을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런다? 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게 바로 환곡이야. 그래서 19세기 가장 폐단이 심했던 수치제도는 뭐다? 환곡. 다시 결론. 19세기에는 삼정이 문란해진다.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것은 환곡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얘 정도만 알아두세요. 전정의 폐단의 얘는 뭐다? 은결징수. 거기 은결징수도 써놓으세요. 은결은 이제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토지야. 토지대장인 양안에서 누락된 토지를 은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전세는 어디에 기초해서 걷냐면 양안, 토지대장에 기초해서 걷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없는 토지에서도 걷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은결징수라고 해. 은결징세, 은결징수. 그 다음에 뭐다? 거기 백지징세. 그거는 그 말 그대로. 황무지. 내지는 아예 토지가 없는 공지, 황무지 이런 데서도 세금을 걷어. 그 다음에 도결의 폐단. 도결은 수령 책임하에서 이제 세금을 주로 걷는 건데, 조선 후기에 수령들이 이제 횡령을 해요. 횡령을 하고 그 횡령액을 채우기 위해서 토지에 정해진 액수 이상으로 부과하는 거야. 그걸 도결의 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 자, 그 다음에 군정의 폐단은 뭐가 있다? 족징.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친척. 이건 군포징수의 폐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족징의 폐단. 이거는 군포를 낼 사람이 안 내고 도망가면 친척한테 대신 물리는 거야. 인증은 이웃이라고 해라. 이웃에게 대신 물리는 거야. 그 다음에 백골징포. 이거는 누구한테 군포를 받는 걸까요? 죽은 사람한테도 걷는 거지. 백골징포. 이렇게. 그 다음에 황구첨정. 이거는 이거는 이제 어린이. 15세 이하 어린이한테 걷는 거야, 어린이. 원래 군포는 누가 내야 됩니다. 군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는 거죠, 군포는. 군역의 의무는 누가 있는 거야? 양인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가 내는 거거든. 그러면 16세 이하의 미만의 어린이들은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한테도 내서 부모한테 대신 내게 하는 거지. 이걸 백골 황구첨정이라고 해. 그다음에 마감채는 줄만 쳐놓고 일시불로 거는 거. 강년채 거기다는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써놓으세요. 강년채 60세 이상 노인. 뭐냐면 죽을 때까지 군포를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을 의무 기간이 있고 그 의무 기간을 지나면 나이가 들면 이제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면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걷는 거야. 그래서 노인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60세 이상 뭐 이 정도. 그래서 강년채 등. 자, 그래서 이건 다 무엇의 폐단의 예다? 군정의 폐단의 예다. 자, 황곡의 폐단의 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늑대 이런 것들, 특히 늑대 강제로 대여하는 거. 그 다음에 반장은 서류를 위조하는 거야. 문서 위조. 그 다음에 허류, 반백은요 절반을 떼어 먹는 거야. 보통 빌려줄 때 한가마 빌려준다 이러면서 문서상으로는 한가마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반만 주는 거야. 그걸 반백. 분석은 뭐냐면 양을 늘려서
결국은 이 반백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만 달리하는 거야. 반가마의 양을 주는데 마치 한 가마처럼 양을 늘려서, 그래서 거기다 견화, 쭉정, 돌 이런 걸 섞어서 그냥 한 가마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분석. 그 다음에 가분. 가분은 뭐냐면은요. 가분은 원래 이제 환곡미, 지방에서 이제 관청에서 환곡미를 저장해 뒀다가 그 환곡, 춘대 추납할 때 이제 이용하는 건데, 비상시에 대비해서 일정한 액수는 무조건 남겨놔야 돼. 모두 다 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건 남겨둬야 되는데, 저장분이 있어. 그러니까 저장분이 바로 그거야. 저장미. 그런데 그 저장미까지 어떻게 대회해서 사치하는 거. 그걸 가분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뭐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크게 전정, 군정, 환곡의 예로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나오면 몇 세기로 가야 된다. 19세기 삼정의 문란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게 이제 조선 후기의 이제 상업을 정리를 다 하신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상업이 나올 게 좀 많으니까 잘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